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보석의 미학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석 광물의 형성 과정 및 그리고 산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보석 광물도 광물이고 또 우리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석 광물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암석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암석이나 광물들이 어떤 물리적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이제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1학년 때 기초지구과학 시간에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우리가 나눌 때 전통적으로는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우리 지각과 그리고 멘틀과 그리고 외핵과 내핵으로 나눴었죠, 그쵸?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지각의 경우에는 또 대륙 지각하고 그리고 해양 지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대륙 지각은 평균 두께가 약 35km 정도, 그리고 이제 해양 지각은 약 5km 정도가 되죠. 그리고 대륙 지각은 그 성분이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 밀도도 이제 약간 차이가 나죠. 화강암질 대륙 지각의 경우에는 약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되고, 해양 지각은 그보다 조금 더 밀도가 커서 약 3.0g per 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멘틀의 경우에는 이제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멘틀 그 최상부 같은 경우에는 평균 밀도가 약 3.3g per 세제곱센티미터로 지각에 비해서는 약간 밀도가 큰 그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각을 이루고 있는 8가지 원소는 이렇게 OC, 알페, 카나, 크마 이렇게 8가지 원소가 우리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산소와 규소가 약 4분의 3을 차지하고 하고 있어서 대부분 화강암이나 현무암을 이루는 이런 광물들이 주로 규산형 광물 SiO4 삼연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그 구성 성분으로 우리 지구 내부를 나누는 게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멘틀 아래에 핵이 있는데 핵의 경우에는 주성분이 철과 니켈로 아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지구 형성 과정 배울 때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는 그런 미행 성체의 충돌로 인해서 거의 굉장히 온도가 높아서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고, 이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이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형성하였고, 그 위에 이제 멘틀이나 지각같이 이런 층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은 아마 이미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 지구 내부 구조를 이해할 때 이런 성분으로, 즉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기보다는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에 따라서 또다시 최근에는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죠.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단단한 지구 표면을 이루는 약 100km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두께는 약 100km 정도예요. 100km 정도니까 지각과 그리고 멘틀의 상부를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은 상대적으로 그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암석권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겉부분을 우리가 두께 약 100km 정도의 판,
그리고 이 판이 그 아래에 상대적으로 좀 온도가 고체가 아닌 약 부분 용융되어 있는 그런 멘틀 상부에 그런 연약권에 의해서 연약권 약간 좀 무르다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약권에서 멘틀이 대류하고 있고 그 멘틀 대류한 위에 떠서 판들이 움직이면서 이 판의 경계 부근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이 우리 판 구조론이죠. 즉 우리 지구 내부를 판 구조론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역시 암석이나 그리고 이런 광물, 보석 광물들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판의 경계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화산 활동이나 또 지진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화산 활동,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암석이 생성이 되고 변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우리 보석 광물들도 형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뭐 이건 판의 경계를 대략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인데 이 판의 경계 부근에 특히 이 태평양을 둘러싼 부분에 우리 환태평양 조산대, 환태평양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링 오브 파이어 해서 불의 골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부분에 특히나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결국 이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화성 광산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쪽 유럽 부분은 여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조산대죠. 이 알프스 히말라야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화성 활동이 있기 때문에 화성 광산들이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판 구조론과 연관지어서 결국 그 암석의 생성 그리고 광물의 생성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인 그 보석 광물의 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로 우리 그 마그마 암석이 녹아서 된 마그마에 의해서 결국 화산 활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지구 내부의 온도와 압력 분포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압력이 커지는 것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알 수 있겠죠, 그쵸?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압력이 쭉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지구 내부의 그 온도 곡선, 지온 곡선이에요. 저 노란색으로 그려진 것이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의 상태는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지구 내부를 이루고 있는 암석들 아까 이야기했죠. 지각의 경우에는 화강암질 암석 그 다음에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멘틀의 경우에는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암석들의 녹는 점이죠. 녹는 점을 압력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압력에 따라서 용융점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쭉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려놓은 걸 보면은 우리 그 멘틀까지는 대개가 지구 내부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체 상태로 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 2,900km부터 5,100km 사이를 보게 되면 지구 내부의 온도가 철과 니켈의 그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외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액체 상태의 그 철과 니켈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5,100km 이하에서는 다시 지구 내부의 온도가 용융점보다 낮아져서 다시 고체 상태의 우리 핵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저 깊은 곳은 우리가 솔직히 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제가 꺼내올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표면 부근을 보게 되면 지표면 부근은 대개가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죠. 지각은 고체 상태잖아요. 그쵸? 그런데 표면에 약간 들어간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지하 온도 분포가 녹는 점보다 살짝 이렇게 높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아까 멘틀의 부분 용융으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고 있고 그 위에서 판이 떠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멘틀이 부분 용융되는 그런 연약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쵸? 연약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다 지각이나 멘틀은 이제 고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체가 액체로 녹아야 우리 비로소 이제 마그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여기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앞서 봤던 이 그림을 지표면 근처만 좀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하의 온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물을 포함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깊이에서 지표면 근처 한 100km까지 깊이에서 보면은 지하의 온도는 용융점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죠. 그쵸?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특정한 조건이 되면 이제 마그마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1번의 경우는 이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그래서 용융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그다음에 2번은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도 우리가 용융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특별하게 꼭 압력이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과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을 보게 되면 멘틀은 이제 감람암질 암석이잖아요. 감람암질 암석이 이렇게 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용융점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물 분자가 그 다른 분자들 간의 결합력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물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녹는 점이 낮아져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물이 어떻게 공급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기초지구학 시간에 조금 배웠을 텐데 광물 중에서 함수 광물, 물을 포함하는 광물이 있는데 진짜 물을 포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OH-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얘가 결정 속에 OH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서 OH가 빠져나오면서 결국은 이 OH기가 녹는 점을 낮추는 역할을 해서 보면 물을 포함하는 그런 멘틀, 감람암질 암석이나 물을 포함하는 화강암질 암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지하에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렇게 용융점에 도달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령이나 아니면 열정 같은 곳에서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그마가 이 2번 과정처럼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섭입대, 아까 판의 경계 이야기했죠? 이런 판의 경계 부근에서는 이런 압력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함수 강물에서 이 수산화기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암석의 용융점을 낮춰서 이렇게 마그마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특수한 조건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땅속에 있으면 그냥 마그마 챔버로 땅속에 있게 되겠지만 결국 얘가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가 화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결국 이렇게 액체가 된 마그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식어지게 됩니다. 식어지게 되는데 이때 식을 때 결국 마그마는 여러 광물들이
녹아있는 이런 혼합물 액체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액체가 식어짐으로 인해서 이 액체 속에 포함된 여러 그 성분들이 광물의 결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그 암석의 박편 관찰하는 수행평가 했었잖아요. 그 수행평가 할 때 현무암이나 화강암에 보면 감람석이라든지 휘석이라든지 또는 사장석이라든지 석영이라든지 이런 광물들이 액체 상태에서 광물의 결정으로 고체로 정출이 되어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보통 감람석, 휘석 이렇게 순서대로 얘네들이 녹는 점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식어짐에 따라서 광물이 정출되는 순서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의 순으로 이렇게 정출이 되겠죠. 자, 요런 거를 우리 보웬이라는 사람이 그 마그마가 냉각될 때 그 광물이 정출되는 순서를 이렇게 보웬의 반응 계열로 쭉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웬의 반응 계열은 불연속 계열과 연속 계열이 있는데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가 이제 바로 불연속 계열이고요. 얘네들의 차이는 이미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죠? 이제 감람석은 SiO4 삼연체가 옆에 다른 SiO4 삼연체와 철과 마그네슘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살짝 설게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형태가 감람석이죠. 휘석은 우리 기억나시나요? 쇠사슬 구조로 그 SiO4 삼연체가 그 산소를 하나씩 공유하면서 긴 구조로 이렇게 연결된 단세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섬석은 이제 휘석 두 가닥이 이렇게 붙는 거죠. 복세형 그런 구조를 가지면 우리가 각섬석이 되고, 그다음에 옆으로 쭉 붙으면 흑음모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점차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의 순으로 이렇게 정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불연속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석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나려나 모르겠는데 고용체 광물이에요. 고용체, 솔리드 솔루션. 즉 광물의 그 성분이 특정 범위 내에서 변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장석의 경우에는 칼슘 사장석과 나트륨 사장석. 칼슘하고 나트륨은 이온 반지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칼슘이 들어갈 자리에 나트륨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칼슘이 많은 그런 사장석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후기에는 이제 칼슘이 점점점 이제 소진되니까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장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석마다 칼슘과 나트륨의 그 함량 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100%인 그런 사장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50대 50도 있고, 그다음에 칼슘 대 나트륨에서 나트륨이 한 90% 100% 되는 그런 사장석은 더 후기에 정출된 광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전체 마그마가 있을 때 초기에 고온일 때는 감람석이나 그다음에 칼슘 사장석 이런 녀석들이 정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성분이 다 녹아있는 마그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불연석 계열만 이야기하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감람석이 정출돼서 밀도가 커져서 비중이 커서 가라앉았어요. 가라앉으면 이 나머지 용액의 성분은 전체 성분에서 감람석 성분을 뺀 성분으로 바뀌게 되겠죠. 나머지 마그마의 성분, 액체 상태의 성분은. 그러면 정출이 되면 될수록 초기에 정출되는 감람석, 휘석 성분을 뺀 그런 나머지 성분만 마그마의 성분으로 남게 돼서 결국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광물이 정출된 만큼 나머지 잔류 마그마의 그 화학 성분은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잔류 마그마의 화학 성분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마그마의 분화작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로 이 보웬의 반응 계열이 왜 중요하냐?
고온일 때는 얘네들이 많이 녹아 있겠지만 이 저온일 때는 이 성분들은 다 빠져나간 나머지 그 성분만 마그마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정출되는 광물은 주로 그 어떤 성분을 많이 갖게 되냐면 감람석이나 휘석은 철과 마그네슘 많이 갖게 돼요. 각섬석 흑음모도 마찬가지지만 철과 마그네슘을 특히 많이 갖게 되고, 초기에 정출되는 광물은 사장석에서는 칼슘을 많이 포함한 그런 그 광물이 많이 정출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마 이 그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화성암의 분류표인데요. 화성암은 보통 우리가 그 성분에 따라서 산성암이냐 중성암이냐 염기성암이냐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성분은 보통 SiO2 함량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SiO2 함량이 66% 이상이면 우리가 산성암, 그리고 52% 이하이면 염기성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산성암인 암석은 또 우리가 그 유무암, 석영반암, 화강암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암에는 우리가 현무암, 휘로암, 반려암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결국 이 그 얘네들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염기성암의 경우에는 SiO2 함량은 적지만 칼슘이나 그리고 철과 마그네슘 성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대신 산성암의 경우에는 철과 마그네슘 성분은 좀 적고 칼륨이나 나트륨 그리고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그 보웬의 반응 계열 그리고 그 마그마의 분화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광물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마그마의 경우에는 SiO2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철, 마그네슘 이런 금속 성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마그마가 점차 냉각됨에 따라서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 감남석이나 휘석 같은 광물들이 정출되게 되고, 얘네들이 정출되면 이제 마그마 속에 남아있는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테니까 상대적으로 SiO2 함량이 점점 이렇게 많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웬의 반응 계열에서 연속 계열에서 사장석의 경우에는 초기에 칼륨 사장석이 죄송합니다. 칼슘 사장석이 먼저 정출되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나트륨 사장석이 우리 많이 정출되다 보니까 우리 암석의 성분에도 초기에 정출되는 현무암, 휘로암, 반려암의 경우에는 칼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정출되는 광물로 이루어진 유문암, 석영반암, 화강암의 경우에는 나트륨 그리고 칼륨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칼륨은 정장석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영은 SiO2니까 석영에 S 규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죠. 자, 다시 앞에 있는 그림으로 잠깐 이제 돌아가 보자면, 결국 처음에 현무암질 마그마 성분에서 감람석, 휘석, 칼슘 사장석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나머지 성분은 SiO2 함량이 좀 더 많이 포함된 그런 안산암질 마그마로 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산암질 마그마에서 각섬석, 흑음모 등이 빠져나가고 나면 역시 철과 마그네슘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류 마그마 성분은 SiO2 함량이 더 많아져서 이제 결국 유문암질 마그마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가 점차 식으면 결국 정장석이나 수경 등도 이제 정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정출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잔류 용액은 이제 주로 열수 용액,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열수 용액이 되게 되는데, 이 열수 용액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강물들, 금속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열수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열수 용액이 주변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주변의 암석과 반응하고 하면서 그 특정한 그런 금속 성분들을 많이 포함하는
그런 이제 광상, 광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광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화성암의 경우에는 그 성분에 따라서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제 냉각 속도에 따라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마그마가 빨리 식는 거는 화산이 분출되는 곳이 빨리 식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데 빨리 식어서 입자가 작은 세립질 조직을 갖는 암석을 우리가 화산암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암석은 우리가 심성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간 정도 깊이에서 식게 되면은 우리 반정과 이런 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반상 조직을 갖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휘로감, 섬록, 반암, 석영, 반암, 반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화성암을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보다 SiO2 함량보다 이런 초염기성암, 즉 철이나 마그네슘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바로 감람암질 암석, 저 깊은 멘틀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바로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지금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 영어로 써 있는데 아까 봤던 그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화강암, 그리고 섬노암, 그리고 반려암입니다. 그다음에 유무암, 안산암, 그리고 현무암이고요. 영어로 써 있는 건데, 그래서 반려암이나 현무암보다 더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 그런 암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초염기성암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배워보진 않았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석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써놨는데, 특히 여기 페리도타이트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도 소개가 될 텐데, 굉장히 철 성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 멘틀 성분이 감람암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감람암보다도 더 철분이 많은 그런 걸 우리가 페리도타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초고철질 화성암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빨리 식으면 이제 코마티아이트라고도 부르는 거죠. 얘는 성분은 같지만 이제 굉장히 세립질인 그런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주로 이제 감람석, 아주 울트라 메픽이라고 하는데 초염기성암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페리도타이트라고 하는 게 우리 보석으로 쓰이는 이제 그런 광물에 해당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한번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성암은 대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면, 이제 퇴적암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 우리 퇴적암인데, 퇴적암은 또 이제 어떻게 쌓였느냐에 따라서 세설성이냐, 화학적이냐, 또는 유기적이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세설성이라는 거는 암석 풍화물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거. 화학적은 화학적 침전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기적이라는 거는 어떤 생물체의 유해 같은 것들이 쌓이는 이제 퇴적암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거 이제 기초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다 배운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보석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아마 이 쇠설성 퇴적암이 좀 더 관련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퇴적 작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다져지고, 그 다음에 교결 물질이 입자와 입자 사이사이를 채워서 이렇게 붙여야죠. 우리 여러분들 혹시 그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 만드는 것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적절하게 섞어서 나중에 이게 굳으면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입자와 입자를 결합시켜주는 그런 교결작용까지 일어나면 비로소 이제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런 퇴적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쇠설성인 경우에는 이제 자갈이 쌓이면 여감 여기 영어로 써놨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가 쌓이면 삼,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점토가 쌓이면 쉐일 또는 뭐 이암으로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암, 더 입자가 작은 경우는 우리가 이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이 쌓인 경우에는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암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이제 탄산칼슘인데, 생물의 몸체에도 탄산칼슘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개 껍질이라든지 산호라든지 이런 거 성분 자체가 이제 석회암인 탄산칼슘과 성분이 같아서 이런 탄산칼슘이 그대로 쌓여서 이렇게 퇴적암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건 이제 유기적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유기적 퇴적암. 그다음에 이제 화학적 침전으로 석회암이 만들어지죠. CaCO3가 침전을 만든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깊은 바다에서 탄산칼슘이 이렇게 침전을 이루어서 석회암, 화학적 퇴적암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발 잔유물이라고 하는데, 바닷물이 증발하고 나면 이제 소금이 남겠죠. 그 소금이 이렇게 퇴적되어서 퇴적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퇴적암은 이제 대략 이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암석은 이제 변성암이죠. 이제 변성암은 이미 만들어진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변성암이다 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주로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는 경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퇴적되는 환경은 그렇게 온도 압력이 높지 않다면, 저 변성을 받으려면 열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야 돼요. 400도, 500도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압력이 높아도 되고요. 그래서 보통 압력이 높은 곳은 지하 깊은 곳이기 때문에 온도도 같이 수반을 합니다. 주로 압력은 많이 받지 않고 열만 많이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접촉 변성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암석이 이렇게 가열을 받게 되면 광물의 결정들이 새로운 결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열을 받게 되면은 입상 변정질 조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상 변정질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광물 결정이 크게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입상 변정질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홈펠스라든지 아니면 우리 데리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열을 받아가지고 이런 입상 변정질 조직을 갖게 되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암석의 박편을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입자가 비슷한 크기로 광물들이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마치 우리 도자기를 구우면 처음에 흙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우리가 가마에 넣고 굽잖아요. 그때 가마의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으면 그 우리 흙으로 빚은 도자기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변하잖아요. 초벌구이하고 요약 바르고 재벌구이 하면 이렇게 단단하게 변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 변성 작용은 이제 열과 압력을 이제 같이 받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은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광물들이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광물들이 배열된 게 좀 이렇게 얇게 배열되면 우리가 편리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좀 두껍게 배열되는 경우는 우리가 편마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더 많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이런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면서 편마 구조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성암은 기존의 어떤 암석이 어떤 변성 작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이제 변성암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똑같은 쉐일이
주로 열에 의한 접촉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홈펠스 조직을 갖는 홈펠스라는 암석이 되고요. 홈펠스 조직 이름도 되고 암석 이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암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거기에 사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석영들이 재결정 작용을 일으키면서 규암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규암. 이 밑에 얘가 사암인데 얘가 열을 받으면 이렇게 규암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회암, 얘는 석회암, 라임스톤이 석회암이거든요. 석회암이 이제 열을 받아도 대리암이 되고 압력을 받아도 대리암이 되는데 결국은 이런 마블 대리암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무르고 조각하기 좋아서 저 유럽에 가면 이런 대리암으로 이렇게 조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암석이 어떤 변성 작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변성암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주로 접촉 변성, 열을 받는 경우는 여기 있는 그림처럼 마그마와 접촉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마그마와 접촉하는 경우에 이 접촉면에서는 마치 도자기를 굽듯이 이런 입상 변정질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이런 변성암이 만들어지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 변성 작용은 이제 열과 압력을 받는 건데, 열과 압력을 역시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암석이 달라져요. 자, 열과 압력을 조금 받으면 편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편리가 있는 암석을 다 편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쉐일도 편암이 되고 현무암도 각삼석 편암이 되죠. 화강암은 화강 편암이 되죠. 편리가 만들어졌으니까 편암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광물이 많으냐에 따라 또 각삼석 편암이라 부르기도 하고 화강 편암이라 부르기도 하고 달라지는 거죠. 편암은 그러니까 커다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편리가 있는 암석을 통틀어 우리가 편암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이제 편마암은 편마 구조가 있는 암석을 다 우리가 편마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배웠죠? 우리 쉐일이라는 암석이 조금 이렇게 광역 변성 작용 받으면 슬레이트가 되고요. 슬레이트가 더 이제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천매암이 되고, 그다음 더 받으면 이렇게 편리,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우리가 이제 편리라고 말을 합니다. 편리가 되고 그 다음에 편마 구조를 갖게 되는데, 편마 구조는 편리에 비해서 훨씬 그 규모가 크죠.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 있죠. 여기 편마암을 영어로 나이스라고 합니다. G는 묵음이에요. 나이스라고 하는데 여기 나이스예요. 여기도 나이스 있죠. 이런 식으로 암석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결국은 압력을 받은 방향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한 무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평행한 무늬를 우리는 염리라고 부르고요. 염리 중에서 좀 규모가 작은 것을 편리, 그리고 또 규모가 훨씬 크고 변성을 훨씬 많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편마 구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편리가 있으면 편암, 편마 구조가 있으면 편마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은 이 변성암은 모암이 뭐냐, 원암이 뭐냐, 원래의 암석이 뭐냐, 그리고 어떤 변성작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성된 암석이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암석은 생성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화성암이다, 퇴적암이다, 변성암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주위 환경이 변하게 되면은 새로운 종류의 암석으로 변할 수 있죠. 그죠? 변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받아서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화성암도 풍화 침식 운반받아서 퇴적물이 되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되고, 어떤 거든 다 퇴적암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암석이든 우리가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가 된 다음에 마그마가 냉각이 되면 화성암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화성암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런 보석 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는 과정에서도 보석 광물들이 모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보석 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보석 광물들을 의 생성을 이해하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제 암석의 순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자, 여러분들 이제 암석의 순환을 공부를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보석 광물들의 생성은 이런 암석의 생성과 그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보석 광물이 어떤 암석에서 발견되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런 보석 광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화성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보석 광물 같은 경우에는 반려암에서는 페리도타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암석에서 페리도트라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고요. 화강암에서는 이제 석영이 많이 있죠. 그 석영에 불순물이 섞이면 이제 에머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자수정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페그마타이트라는 이런 암석에서는 뭐 전기석, 에메랄드, 토파즈, 그리고 뭐 현무암에서는 루비, 사파이어, 페리도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이따 우리가 공부할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킴벌라이트라는 암석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암석의 성인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암석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보석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석을 찾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태저감의 경우에는 인근에 이런 보석을 포함한 보석 광물을 포함한 암석이 있을 때 그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그 풍화받은 물질이 이동을 하다가 퇴적되는 곳에 보석 광물이 같이 퇴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발견되기도 해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제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도 역시 그 여러 그 보석 광물들이 함께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은 우리 광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광산. 여러분들 이제 광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광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용한 이제 광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광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광상으로부터 유용한 광물을 캐내는 곳을 광산이라고 합니다. 광산. 그래서 역시 광상도 화성 기원이냐 퇴적 기원이냐 변성 기원이냐에 따라서 화성 광상, 퇴적 광상, 변성 광상 이렇게 부르는데, 그 광상에서 때로는 보통 이제 유용한 금속을 많이 캐내죠. 유용한 금속을 많이 캐내는 편인데, 때로는 보석 광물들도 이런 광상에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화성 활동에 의해서 생기는 광상을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정마그마성 광상, 그다음 페그마타이트 광상, 기성 광상, 열수 광상.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온도가, 마그마가 식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죠. 온도 압력이 높은 곳에선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식어서 우리 마그마의 분화작용 배웠죠? 마그마 분화작용에 따라서 용융점이 높은 광물부터 하나씩 이렇게 정출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점점점 식어졌을 때 우리가 페그마타이트 기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만들어지는 광상을 우리가 페그마타이트 광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수광상이라는 거는 이제 광물이 거의 다 정출되고 나면 거의 그 용액, 그 열수 용액만 남게 돼요. 이런 열수 용액에는 굉장히 금속 성분이 풍부하게 녹아 있게 되는데, 그런 금속을 많이 포함한 금속으로 과포화된 용액이에요. 그런 과포화된 열수가 암석의 틈을 뚫고 들어가서
금속을 굉장히 집적시키는 그런 뭐 금광이라든지 은광 이런 광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석에서 중요한 그런 광상은 주로 이 페그마타이트 광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 따로 정리를 했어요. 페그마타이트 광상은 이제 마그마가 거의 다 이제 식어서 광물들이 많이 정출되는 단계로 한 600도에서 400도 정도 되는 요런 정도 되는 시기를 우리가 페그마타이트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그마 분화 작용에서 마그마가 점점 식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융 좀 높은 광물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정출이 됐을 것이고, 그때 정출되지 못한 SiO2 성분이라든지 또는 수분이라든지 또는 휘발 성분 이런 거 플러스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히토류 있죠. Rare Earth Element라고 하는 이런 히토류 원소들을 많이 포함한 그런 마그마 용액이 주변의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만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페그마타이트 시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광산을 이제 페그마타이트 광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페그마타이트 시기에 만들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광물로는 이런 자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주석은 또 생긴 모양에 따라서 베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모가나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둘 다 보석 광물이에요. 또는 뭐 전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석 광물로 많이 정출되는 시기가 마그마 분화 작용에서 이제 마그마가 거의 식어가는 그런 단계인 이제 페그마타이트기.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엔의 반응 계열에서 주로 이런 광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광물로 정출되지 못한 그런 성분들이 모여서 불순물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멋진 모양의 이런 보석 광물들을 산출해내는 이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수정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보석 광물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쯤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 보석하면 으뜸으로 치는 거는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겠죠? 그죠?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다이아몬드는 우리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탄소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죠. 이제 탄소가 그 옆으로만 결합하고 위아래로 느슨하게 결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흑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이런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굉장히 고온 고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고온 고압인 곳은 그럼 어디냐? 땅속 아주 깊은 곳이라는 거죠. 땅속 깊은 곳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지만 뭐 어떤 여러 가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 근처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지표 가까운 곳에 노출된 곳에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이런 굉장히 고온 고압하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으로는 킴벌라이트라고 하는 암석이 있어요. 여기 밑에 선생님이 써놨는데, 이제 남아프리카에 이제 킴벌리라는 마을에서 처음 이제 발견됐다 그래서 킴벌라이트라고 암석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킴벌라이트라는 것이 초염기성암이에요. 철과 마그네슘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성분은 바로 멘틀의 감남암 성분이겠죠. 그러니까 멘틀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다가 식어지면서 고온 고압하에서 킴벌라이트라는 그런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지표 근처로 올라와 있는 거죠. 마그마 올라올 때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데, 이 조건에서는 이제 탄소가 뭐로 만들어질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킴벌라이트라는 암석이 생성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가 킴벌라이트라는 그런 암석 근처에서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 암석을 찾으면 그 근처를 뒤져보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또 하나는 이제 페리도트라고 하는 광물이 있는데 페리도타이트라는 암석은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쵸? 얘는 이제 감람석인데 굉장히 철과 마그네슘의 감람석도 철과 마그네슘의 고용체입니다. 고용체인데 철과 마그네슘을 철 성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감람석을 이제 페이얼라이트라고 하고 마그네슘 성분만 가지고 있는 감람석을 이제 포스테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중간 정도의 성분을 가진 그런 광물이 이제 페리도트라는 그런 광물이에요. 얘 굉장히 녹색을 띠고 아름다운 그런 보석 광물이죠. 그러니까 감람석은 우리 보웬의 반응 계열에서 제일 첫 번째 불연소길의 첫 번째 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아주 높은 마그마가 식을 때 첫 번째로 정출되는 그런 감람석이라는 그런 그 광물이 때로는 이렇게 커다랗게 성장하면 보석 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퇴적물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제 광상인데 보통 이제 퇴적물은 어떤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운반하다가 이제 운반이 되다가 퇴적이 쌓이게 되겠죠. 자, 이때 하천의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밀도가 큰 그런 그 광물부터 이렇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광산을 우리가 사광산이라고 하고 이렇게 금이 모여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금을 많이 포함한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그 금이 흐르는 물에 의해 이동되다가 금이 아무래도 금속이니까 밀도가 크니까 어느 특정한 유속이 되는 곳에 쭉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모래를 가져다가 금만 분리해내서 얻는 게 이런 게 바로 이제 표사광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표사광상 이런 표사광상에 유용한 보석 광물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인근에 아까 킴볼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암석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암석이 풍화를 받아가지고 아직 잘게 쪼개지지 않고 자갈처럼 자갈 정도 크기로 이제 홍수가 나면 막 이동하겠죠. 그럼 자갈하고 같이 이동하는데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그 굳기가 강하니까 여기서 완전히 깨지진 않고 그냥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쌓여서 여감이 된 거죠. 여감. 여기 자갈과 함께 쌓였으니까 이 암석 자체가 여감인데 이런 여감 속에 다이아몬드가 쿵쿵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어떤 킴볼라이트나 이런 암석 속에 있던 다이아몬드가 풍화를 받아서 이동하다가 쌓여서 퇴적함이 된 건데 그 안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될 수 있겠죠. 하나가 발견된다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다이아몬드도 충분히 많이 쌓일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게 다이아몬드를 이제 캘 수도 있겠죠. 이제 남아프리카의 오렌지 리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감 속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사진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저 오른쪽은 이제 석류석 가넷이라는 그 보석 광물이에요. 근데 얘도 역시 풍화를 받아서 흐르는 물에 이동하다가 물 유속이 느려지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주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그 퇴적 광상 주변에 유용한 광물을 가진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얘를 운반시키다가 어느 특정한 곳에 퇴적을 시켜 놓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낸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값진 그런 보석 광물들을 쉽게 얻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변성광상,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 그 열에 의한 게 있고 또 열과 압력에 의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 받는 경우는 주로
그 뜨거운 마그마와 접촉하는 경우에 그 열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석회암 근처에 마그마가 관입하게 되면은 석회암이 이제 변성을 받아서 석류석이나 청금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역시 광역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이제 물과 휘발 성분 이런 성분 때문에 여러 금광, 주석광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게 청금석이에요. 얘는 이제 변성함에 의한 건데, 보통 청금석은 이 대리암하고 같이 잘 발견돼요. 왜냐하면 석회암이 변성받으면 대리암이 되잖아요. 그 안에 이런 그 황성분에 의해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그런 청금석이 이렇게 함께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변성암이 만들어질 때 우연히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구나.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런 암석의 생성 과정을 알게 되면 그런 그 유용한 보석들이 어디에서 산출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가장 값비싸다고 하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이제 발견되는 곳은 이제 러시아에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보츠나와라고 하는 곳,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앙골라,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공화국, 그다음 호주 이런 곳에 이런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 하는 것. 즉 이런 곳은 굉장히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그런 멘틀 기원의 그런 암석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까 킴벌리라는 마을에서 유래해서 그 암석의 이름을 이제 킴벌라이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킴벌라이트가 발견되면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이제 루비 사파이어인데, 루비하고 사파이어는 이제 결국은 이제 같은 보석 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은 다르지만 같은 보석 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광물이 발견되는 그런 암석은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곳에서 이런 루비나 사파이어 이런 그 보석 광물이 많이 발견된다 하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광물이에요. 그죠? 다음으로 에메랄드는 에메랄드빛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녹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 보통 콜롬비아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에메랄드가 이렇게 많이 발견된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그쵸?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마린이라고 하는 광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쿠아마린인데, 왜 아쿠아마린이라고 하는지 모양 보면 아시겠죠? 색깔 자체가 굉장히 우리 바닷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데, 얘도 역시 페그마타이트 광산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보석 광물입니다. 그래서 화성 활동이 있었던 곳이죠. 페그마타이트라고 하는 것이 마그마가 냉각되는 후반부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런 굉장히 멋진 이런 아쿠아마린이라고 하는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아쿠아마린은 이제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브라질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유용한 광물들이 유용한 그런 보석들이 많이 산출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에 크리소베릴이라는 그런 보석 광물이 있습니다. 그냥 베릴과는 좀 달라요. 크리소베릴. 여러분들 아직 그 보석 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보석 광물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게요.
크리소베릴이라고 하는 곳 발견되는 곳이에요. 러시아, 그다음에 여기 브라질, 그리고 미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발견이 되네요. 그죠? 다음 마지막 기타 그 외에 이제 발견되는 보석으로는 뭐 스피넬, 토파즈, 전기서, 자수정. 자수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언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팔, 경옥, 연옥, 그다음에 귀, 사문서곡 이런 식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발견되고 있다 하는 거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생소한 내용 있고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보석이 암석의 그런 생성 과정과는 어떤 연관이 있구나 하는 거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